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지난 3월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매주 목요일은 제가 삭제 영상을 재편집해서 재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문하셨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셨던 강만수 작가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자서전적 소설 세종로 블루스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세종로 블루스 강만수. 창 아래 세종로에 은행나무 잎이 무성한 여름날 오후였다. 주말 내내 동료 직원들과 함께 밤이 늦도록 만든 보고서를 들고 내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다시 내 방에 돌아가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다. 사직서만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방을 나섰다. 3년이나 지난 일을 끄집어내서 문제 삼는 것은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되었다. 어차피 제물로 삼겠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떠나는 마당에 그들에게 충성을 바칠 이유도 없었다. 재무부는 중앙청 앞 세종로 동쪽에 회색빛의 날렵한 8층 쌍둥이 건물 중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세종로에 미국의 원조 자금과 필리핀의 기술로 지은 것인데 남쪽 건물에는 미국 대사관이 들어있었다. 내 방은 세종로가 내려다 보이는 재무부 8층 서북쪽 끝 모서리에 있었다. 나는 청사를 나와 세종로를 걸어 올라가서 중앙청을 오른쪽으로 돌아 경복궁 동쪽 길을 걸었다. 청와대로 가는 돌담길은 고국 높은 담장 아래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가지런해서 언제나 청결하고 고담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자료를 급히 요구하는 경우 택시가 안 잡히면 서류 봉투를 들고 뛰어가기도 하던 길이다. 지금 내가 가는 곳은 청와대를 지나 삼청동 골짜기 감사원 아래 자리 잡은 중앙교육연수원이다. 걷기엔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오늘은 그냥 걸어가고 싶었다. 삼청동 길을 따라 국무총리 관저 옆을 지날 때는 오후에 태양이 내리쬐어 이마에 땀이 흘렀다. 지난해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 사태의 피바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이어진 후 올해 광주에 몰아쳤고 서울로 올라와 관청에도 세차게 불었다. 그들은 직업공무원 사회를 통째로 흔들었는데 우리는 나뭇잎같이 그저 흔들렸다. 재무부에서도 많은 동료와 선배가 이유도 알려지지 않고 특별한 절차도 없이 그저 사무실을 떠났다. 그들이 공직사회를 혼돈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왜 사표를 내야 할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며 걷다가 삼청동 새거리에서 감사원 가는 길로 꺾어들었다. 중앙교육연수원 정문에는 총을 맨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분위기는 삼엄했다. 수의실을 지키는 군인에게 공무원증을 주고는 출입증을 받아 가슴에 달고 텅 빈 운동장을 걸었다. 화단에 수선화가 피어 있었다. 건물 중앙에 있는 현관에는 커다란 글씨로 내리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나무 간판이 무겁게 걸려 있었다. 국보위라고 불리며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는 간판이라 눈에 익었다. 나는 무엇을 보위하고 왜 비상인지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 무엇인가 살벌함을 느꼈다. 현관에 들어서 계단을 올라 통보받은 대로 3층 복도 서쪽 끝에 있는 방으로 갔다. 재무분과위원장이라는 돌출 팻말 아래 달린 문으로 들어갔다. 대령 계급장을 단 군인이 나를 맞았다. 그는 군대식 말투로 자기를
보좌관이라고 소개하고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 대기의자에 앉으라 했다.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는 안쪽 문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그 대령이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강의실로 쓰던 큰 방 벽 쪽에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육군 소장인 재무분과위원장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선자세로 장군에게 나를 소개했다. 재무부 세제구 간접 세과장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장군이 회의용 탁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멀리 장군을 본 적은 있었지만 가까이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다. 장군이 앉고 나는 그의 왼쪽에 창을 바라보고 앉았다. 보좌관 대령이 나를 마주보고 앉았다. 장군의 얼굴엔 오랜 야전 생활이 빚은 구리색의 강인함이 배어 있었고 녹갈색 군복의 어깨 위에 달린 두 별은 묵직하게 번쩍였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별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잎이 무성한 목련나무가 창가에 다가와 있었다. 보고 들어봅시다. 장군의 목소리는 연병장에서 호령하는 장교의 구령 같았고 표정은 근엄했다. 보고할 내용이 간단하여 보고서 없이 구두로 보고하겠습니다. 간단하다니요. 그는 고압적으로 말했다. 처음부터 방향이 빗나가는 것을 느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삼권을 장악한 군인들이다. 모든 것이 자신들 손안에 있어서인지 원기가 넘쳐 보였다. 그들은 자기들 기준에 따라 언론사도 재벌기업도 마음대로 통폐합시키고 불량배를 삼천교육대에 잡아가 순화시키고 부정부패와 무사한 일 공무원을 정화시키고 있었다. 시류를 타고 쏟아지는 투서에 따라 많은 공직자가 자기도 모르게 오물이 되어 정화되었다. 처가가 부자였던 어떤 국장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고 형이 고위 권력층이었던 어떤 과장도 어딘가 불려갔다가 돌아와 짐을 싸서 나갔는데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다. 옆방 동료 과장은 과거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옛 여자의 투서로 물러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머리카락이 길다고 혹은 치마가 짧다고 잡아가던 유신 시대보다 더 살벌한 분위기였다. 언론도 그들 통제 아래 있어서 누가 왜 사라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공포가 일상이었다. 예,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을 폐지한다는 한 줄의 개정안이면 됩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낮게 깔고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호랑이 앞에 작은 생쥐가 되어 그의 눈을 초점 없이 바라보았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아니라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처음엔 공포를 느끼다가 다음엔 체념에 이르고 그리고는 생명이 내지 않은 마지막 용기를 불러내는 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군 철수에 따른 자주국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국방을 위해 처음엔 방위 성금을 받았고 이어서 방위세를 받았지만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까지 마련하기엔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을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왜 국민이 반대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부가가치세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는 나의 거침없는 대답에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예, 국방비 상당히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면 같은 규모의 다른 정보 업무를 못하게 되겠죠. 부가가치세 수입은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제가 지시받은 사항은 부가가치세 폐지가 결정되었으니 부가가치세 폐지 방안을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국보위 상임위원회에서 폐지를 결정할 때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표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에서 사직서가 든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니, 국방비 재원이 없어지다니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예,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해서 안 되죠. 폐지를 결정할 때 문제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장군은 말이 없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최소한 3대 행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는 국방행정, 내부의 도전을 제압하는 경찰행정, 그리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조세행정입니다. 국가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이죠. 다른 행정은 없어도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에 국한되지만 이 세 가지 행정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3대 행정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수탈 행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세입을 올리는 부가가치세 폐지는 중대한 문제지요. 문제는 부가가치세가 국민의 원성을 사서 각하께서 서거하신 12.6 사태가 일어난 원인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성이 높은 부가가치세는 폐지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피살된 것은 미국 카터 대통령의 미군 철수를 내세운 인권 외교에 의한 유신체제 압박과 김영삼 신민당 당수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일어난 부마 사태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일이었다. 분개한 부산 시민이 부가가치세 폐지를 주장하며 서부산 세무서와 영도 세무서를 방어하였는데 여당인 공화당의 고위 당직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서거의 요인이었다고 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그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폐지를 의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도입을 추진한 사람들에 대한 정화 작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부가가치세 도입을 담당했던 국장과 차관보는 한직으로 밀려났고 그때 장관은 부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 과정이었던 난 사표를 내게 된 것이었다. 예, 부가가치세에 대해 국민의 원성이 있었지요. 원성은 세금이 잘못돼도 일어나지만 잘 돼도 일어납니다. 탈세가 어려우면 국민은 싫어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인간이 고안한 조세 중 가장 탈세가 어렵다고 합니다. 미군 철수에 대응한 자주국방을 위해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에게 더 받는 것보다 탈세하는 사람들에게 더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당시 재정학에서 인간이 만든 최선 최후의 조세라고 불렸습니다. 탈세가 어려운 반면 공평하고 수출하는 기업엔 부담이 없는 최선의 제도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유럽이 공통세제로 채택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자주국방 재원 조달에 가장 좋은 조세라고 판단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요? 국민의 원성을 듣지 않고 세금을 거두는 다른 방안은 없다는 것입니까? 그의 태도가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 비서를 불러 커피를 가져오라고 했다. 커피가 들어오기까지 대화는 중지되었다.
나는 커피를 반 정도 마시고는 내 진걸음대로 보고를 이어갔다. 나라에 대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원성을 듣지 않는 세금은 사실상 없지요. 자진해서 내고 싶은 대로 내게 하면 원성이 없겠죠. 그러면 국가유지는 어려워지겠죠. 미군 철수에 따른 자주국방을 위해 많은 국민이 방위성금을 자진해서 납부했습니다. 이어서 방위세법을 만들어 다른 세금의 10%를 얹어받았죠. 그런 방법은 탈세하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더 받게 됨으로써 납세의 불공평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대안으로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내고 싶은 사람만 내고 법은 위반해도 감옥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고 군대는 죽어도 좋은 사람만 가게 한다면 원성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조세행정은 경찰행정과 국방행정과 같이 강제적이어야 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원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돗물을 마셔도 차를 타고 출근을 해도 점심때 밥을 먹어도 그 요금 속엔 여러 명목의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죠. 월급날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고 재산을 쌓으면 재산세를 내다가 죽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죠. 사람은 세금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성이 불가피하다면 원성이 적은 세금을 도입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장군의 목소리가 누그러진 것을 느꼈다. 그의 표정도 처음보다는 덜 적대적이었다. 나는 잠시 대답을 멈추었다. 그는 입맛을 쩍 다셨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는 보좌관 대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부가가치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나는 길게 숨을 쉬고는 차분히 말했다. 신세는 악세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세금은 불공평할 때 원성이 있고 탈세가 어려울 때도 원성이 있지만 새로운 세금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 단계인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다른 세금을 도입하면 다시 새로운 원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대답에 보좌관 대령은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이어 말했다. 원성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황당한 말이지만 세금을 안 받거나 내고 싶은 대로 내라고 하기 전엔. 장군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다. 내 진김에 계속 나갔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기 전엔 세금이 없었겠죠.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탁자 위에는 나의 사직서가 든 봉투만 댕그랗게 놓여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장군이 물었다. 그러면 당초에 부가가치세는 누가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까? 정부에서 처음 부가가치세 도입을 주장한 사람은 경제기획원 A국장이었고 그에게 부가가치세를 소개한 사람은 독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공부한 S대학 B교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자주국방을 위한 재원으로 부가가치세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하여 시작된 거라고 했습니다. 장군은 혼잣말 하듯이 무겁게 입을 뗐다. 지금 국보위에 나와 있는 A국장과 B박사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회에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기획원에서 모든 경제정책의 기획을 맡고 있던 A국장이 상임위원으로 파견 나가 있었고 B 교수는 전문위원으로 나가 있었다. 그러면 폐지를 결정할 때 그들은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 장군은 보좌관을 향해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더니 나에게 물었다.
그러면 재무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신세는 악세라는 격언에 따라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도 3년 정도의 작업을 거쳤으니 우리도 3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 가능하면 빨리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재무장관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한 준비와 함께 모든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와대 K 경제수석이 재무장관으로 와서 C 세제국장을 팀장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에 적극적인 경제기획원 A국장과 부가가치세를 처음 소개한 B 교수, 그리고 우리 방 C 국제조세과장을 실무 책임자로 한 유럽 부가세 시찰팀이 만들어졌고 영국, 독일과 프랑스를 시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출된 출장 보고서를 토대로 최초의 부가가치세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때 A국장과 B 교수는 출장 보고서와 함께 A4 용지 2장에 9개 조문으로 된 부가가치세법의 대강을 만들어 우리 방에 보내며 6개월 준비하여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도 그들과 같은 입장이었다. C 과장과 그 아래 사무관으로 일했던 나는 해외 시찰팀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은 병풍식 차트로 된 보고서 부가가치세 도입 방안을 만들었다. 장관은 이렇게 최초로 만들어진 공식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보고서는 대통령의 사인 아래 1975년 10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뚜렷이 적혀 내려왔다. 장관은 이 보고서를 C 과장과 나를 불러 내려주면서 두 박사가 문제야. 백면 서생이 무얼 한다고. 학자는 자기 주장을 하면 끝이지만 행정은 책임을 져야 해. 국민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친구들 당장 내년에 하자고 야단이었는데 겨우 대통령을 설득해서 지금부터 준비 작업을 해서 내년에 입법하고 내내년 7월에 시행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잘해보자 라고 말했다. 그러면 재무장관이 처음부터 주도하여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물론 담당 장관이니까 도입을 주도했죠. 부가가치세를 입법할 때부터 기업의 반대가 많았는데 1977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곤 전국적으로 반대가 더욱 심해지자 부총리와 다른 경제장관들 모두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실시를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무장관은 법이 통과되었고 부가가치세는 종래와 달리 원자재에 대한 세금을 공제함으로써 세금 외에 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하락 요인이 있다는 논리를 들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반대하는데 K 재무장관이 부가가치세를 밀어붙였다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나는 실무 사무관으로 외국 조세 제도를 조사 연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독일, 프랑스와 영국의 부가가치세, 즉 밸류 에디드 텍스 관련 자료를 번역하다가 부가가치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얼떨결에 부가가치세 작업을 맡게 되었다. 그러다가 과장으로 승진하여서도 그 업무를 계속 맡게 되었다. 1975년에 준비 작업을 하고 1976년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짜인 일정에 따라 밤낮도 주말도 없이 일했다. 한국은행 조사부와 함께 국민소득 계정을 분석하여 몇 %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 없어지는 과거 간접세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국제통화기금 IMF 재정국과 협의하였다. 1년의 작업을 거쳐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 8개 간접세를 10% 세율의 부가가치세 하나로 통합하는 혁신적인 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법안은 야당과 경제계에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1976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0%의 부가가치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단순히 물가가 10%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과거 원자재에 매기던 영업세, 물품세, 석유류세 등 8개의 간접세를 폐지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체 물가 상승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품에 따라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내려갈 게 안 내려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내려갈 것도 따라 올라가는 물가의 편승 인상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세청 정예 조사요원 100명을 동원하여 300여 개 주요한 상품의 원가와 간접세 부담을 분석하고 10%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에 가격 변동을 품목별로 예측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요 품목 가격 변동표를 준비하고 시행에 앞서 납세 의무자들을 지도하는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하게 되었다. 시행일이 다가오자 부가가치세가 탈세하기 어려운 세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전국의 모든 경제단체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내세워 연기라도 하자고 주장하게 되면서 국면은 어렵게 돌아갔다. 부총리와 상공부 장관과 농수산부 장관, 건설부 장관 등 경제장관 모두가 경제계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시행을 한 달여 앞둔 5월, 재무부와 같은 청사에 있는 경제기획원 5층의 부총리실 옆방, 푸른 응접의자가 놓인 녹실에서 부가가치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었다. 상공부 장관과 농수산부 장관이 앞장서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시행을 연기하자고 주장했고, 처음에 조기 도입을 주장하던 부총리는 세입 차질과 민심 이반까지 우려된다면서 시행 연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우리 장관은 부가가치세는 본질적으로 물가에 중립적이고 가격의 편승 인상은 행정지도로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되지 않았다. 조기 도입을 주장하던 A국장도 배석하였지만 평소 주요 안건의 실무적 견해를 밝히던 것과 달리 말이 없었다. 장관은 물잔으로 탁자를 치면서 내가 신중하게 추진하자고 할 때 내년에 당장 하자고 주장하던 부총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거요? 내가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단판 지을 테니 대통령의 결정에 따릅시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는 회의를 끝내게 되었다. 회의에 배석했던 나는 장관을 따라 회의장을 나왔다. 7층 재무장관실로 돌아왔어도 화를 사귀지 못한 장관은 나에게 부가가치세를 시행할 때 물가가 어떻게 변동되는가와 행정지도 방안을 5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준비한 주요 품목 가격 변동표와 함께 내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장관은 다음 날 내가 만든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돌아와 잘 됐어. 각하께서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하라고 하셨어. 국민의 반대가 많아 민심은 우려된다고 했더니 각하는 정치는 내가 걱정하니 장관은 경제나 챙기라고 하시면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방안이라면 물가 상승 억제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시행하라고 하셨어. 난 자신 있다고 했지. 어이, 물가도 세입도 자신 있지? 라고 나에게 다짐하며 의기양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카터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문제 삼아 미군 철수를 제기했을 때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미군 철수에 대비해 국방 전력을 증강시키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3%에 미치지 못하는 국방비를 5%로 올리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도입은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였다. 당시 영업세, 물품세, 석유류세 등 8개의 간접세가 서로 얽혀 복잡했고 탈세도 만연해 매년 연말이면 세입이 모자랐고 12월에 가서 부족한 세금은 내년 세금에서 미리 당겨받는 조상 징수라는 편법으로 재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각종 간접세가 부가가치세 하나로 통합되어 모든 매출과 함께 원자재의 매입이 다 세무서에 보고되고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큰 족쇄였다. 특히 지방의 양조업자 등 여당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방 토호 세력들이 탈세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부가가치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여러 번 세입과 물가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었을 때 최일선에서 싸우는 과장으로서 자신감을 보여야 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걱정이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했다. 시행 첫 해인 1977년이 지났을 때 세입과 물가는 기적같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다. 이 결과를 보고받은 장관은 어이 너 말야 세입이 모자라면 내게 물어내라고 하려고 했어. 물가도 잘 됐지만 세입이 예측대로 나온 게 기적이야. 솔직히 나도 걱정 많이 했어. 하며 크게 기뻐했다. 그날 저녁 장관은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해 수고한 사무관과 주사 그리고 여직원까지 전원을 불러 재무부 청사 뒤 청진동에서 저녁을 사주었다. 그 후 세입은 매년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세금을 앞당겨 받는 조상징수는 사라졌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IMF 회원국 중 가장 튼튼한 재정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자 내가 장관 앞에서 보인 담당자로서의 자신감과 장관이 사주는 격려의 식사가 대통령도 장관도 반대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장이 나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책임 추궁의 빌미가 되었고 오늘 사표를 들고 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튼튼한 재정에 대해 누구도 말이 없었다. 장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보좌관 대령에게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장관이 과장을 데리고 모두가 반대하는 걸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정보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김 대령은 말이 없었다. 장군은 나에게 다시 물었다. 재무장관이 처음부터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장관도 대통령도 반대하는데 담당 과장이 앞장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물론 제가 반대 여론에 부딪혔을 때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 문제없다고 말했고 장관과 청와대도 그렇게 보고했죠. 또 반대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국 상공회의소를 돌며 설명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장관과 대통령이 반대하는데도 제가 앞장섰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를 담당한 과장으로서 자신감을 보이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장이 어떻게 대통령도 장관도 반대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내일 그만둬도 공직자로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 책임 문제가 나오니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많은 사람이 훈장을 받았지만 전 못 받았습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조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장관부터 여직원까지 모두를 대신하여 나는 창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다.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해 주말도 밤낮도 없이 일한 세월을 생각했다. 영국에서는 250명의 태스크포스가 3년을 일해 도입했고 일본은 우리보다 3년 먼저 시작했지만 아직 준비 중인데 우리는 사무관 1명, 주사 3명, 여직원 1명, 그리고 나까지 5명이 해냈다. 어쩌다 밤 9시 전에 일이 끝나면 청진동 빈대떡집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며 영국 공무원 250명이 한 일을 우리는 5명이 일당 50으로 한다고 자부와 자조가 섞인 말을 하며 일했는데 이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게 되었으니 허망했다. 장군은 혼잣말로 되뇌었다. 장관 구속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를 말을 장군이 했다. 국장도 차관보도 이미 한직으로 밀려났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다음 해에 물러난 장관도 수사받는 상황이었다.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감이 왔다. 장관이 구속되는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청렴했던 장관이 언론사도 재벌기업도 마음대로 통폐합하는 그들이 무엇인들 못하랴. 나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장군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은 내가 방을 들어올 때에 근엄했던 표정이 아니었다. 무언가 고민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장군은 보고를 끝내자고 했다. 나도 더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사표를 탁자 위에 두고 일어나 장군의 방을 걸어 나왔다. 뒤에서 대령에게 A 상임위원과 B 전문위원을 부르라고 하는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긴 복도를 걸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왔을 때 복도 저쪽에서 업무 수첩을 들고 이쪽으로 오는 A 상임위원을 보았고 현관을 나설 때 운동장 저 끝 별관에서 걸어오는 B 전문위원을 보았다. 현관을 나와서 총을 든 군인들 앞을 지날 때 나의 존재가 왜소함을 느꼈다. 연수원 문 밖으로 나온 난 삼청동 길에 들어섰다. 내가 열정을 바친 3년의 수고가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허망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이 차지한 조국은 내가 충성을 바친 조국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로 가고 싶지 않았다. 발길을 삼청공원으로 돌렸다. 북악산 그림자가 나무들 무성한 삼청동 골짜기를 덮고 있었다. 개울 위 다리를 건너 소나무 우거진 공터로 갔다. 예비군 훈련 때면 오던 낯익은 곳이었다. 소나무 아래 바위에 앉았다. 그들은 스스로 차지한 권력의 칼을 마구 휘둘렀다.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칼을 주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군인들은 누구도 주지 않은 권력을 스스로 차지하였고 계속 새로운 명분을 내세우며 권력은 연장되고 전제화되었다. 지난해에는 그들끼리 총질로 보스를 살해했고 그들끼리 싸움으로 상사와 동료를 축출한 후 소장파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몰아내고 공직자는 오물처럼 정화시켰는데 시류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를 만난 듯 등장하였다. 부풀거나 거짓을 섞은 정보들은 경쟁자나 구원을 가진 자를 제거하는 도구가 되었다. 사회 정화라는 이름으로 청소되어가는 우리는 소리 없이 쓰러져갔다. 군인이 국방을 버리고 정치를 하며 부가가치세 폐지를 결정하고 공무원을 청소하는 것은 시대의 폐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편에 선 A와 B 두 사람을 생각했다. 부가가치세 폐지를 결정할 때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장관이 수사받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한 과장이 사표를 쓰는 데 대해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시류를 타고 강자에 동조하여 피바람 부는 권력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들의 행태는 시대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는 승자들이 기록한다. 민중은 패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피 흘림에 환호한다.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일한 사람이 파직당하고 감옥서 슬프게 삶을 마감하는 모순이 역사에는 많았다. 그렇다고 강자들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불어왔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삼천공원에 산 그림자가 짙게 깔렸을 때 나는 공원을 나왔다. 삼청동길을 힘없이 걸어 총리 공관을 지났다. 경복궁을 돌아 세종로에 들어섰을 때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빴다. 재무부 청사 8층 세제국으로 올라갔다. 보통 때 같으면 밤늦도록 일하는 것이 보통인데 정화의 바람이 몰아치는 공직 세상은 일손을 놓고 모두 퇴근하고 없었다. 우리 국도 모두가 퇴근했고 내 옆방에서 두 직원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내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 석간신문에 K 전 재무장관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일면 톱으로 실렸다. 재벌들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까 장군이 혼자 중얼거리듯이 장관 구속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하던 말이 생각났다. 당시 재무부 이재국이 은행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었으니 대기업의 거액 대출은 어쩌면 모두 장관이 알선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명절이면 돈봉투를 주고받는 것이 민속화된 공직사회에서 선물과 뇌물의 한계는 불분명했다. 안 잡히면 선물이고 잡히면 뇌물인 게 공직사회의 일상이었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월급을 받으며 공무원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부정의 반증이었다.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뇌물의 확실한 물증이었다. 맡은 권한을 활용하여 축제하는 공직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공직자가 민중의 지탄을 받았다. 그렇게 구정물 마시고 토하는 공직자들의 길은 항상 외롭고 위험했다.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공직자에게 조국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하나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공직 그 자체가 시대의 아픔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어찌해야 하나. 내일 사무실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나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나라에 헌신하며 청렴하다고 평가받던 장관도 정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나는 존경했고 그는 나를 아꼈는데 국장과 차관보는 이미 밀려났고 많은 동료가 이미 정화되었기 때문에 나도 정화의 대열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집으로 가자. 내가 충성을 바친 조국과 그들의 조국은 다르다. 업무일지가 적힌 수첩을 챙기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 볼펜으로 눌러 쓴 부가가치세법 초안과 영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귀중한 자료는 특별히 챙겼다. 대한민국 국장이 찍힌 대통령의 임명장을 챙기고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도 챙겼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자료 몇 가지를 챙겨 보자기에 쌌다. 나머지 개인 물건들과 책들은 나중에 직원들에게 보내달라고 하기로 했다. 회전의자에 앉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공무원을 시작한 지 10년이 채 안 되는 공직 생활이었다. 재무부로 와서 보낸 밤낮도 주말도 없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일한 날들. 청진동 골목의 빈대떡에 막걸리를 마시며 토하며 나누던 나라 걱정.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 일본에 더 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놀 때 일해야 했고 250명이 한 일을 우리는 5명이 한다며 호기롭게 부딪혔던 막걸리 잔들. 부가가치세법을 만든다고 추석날도 설날도 일했던 1976년. 열정과 꿈은 부서졌다. 내일 출근하지 말자. 그들의 조국과 돌아서자. 재무부 청사를 나섰다. 세종로에는 바람이 불고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우산을 가지고 올까 생각하다가 그냥 비를 맞고 가기로 했다.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늦은 시간인데도 미국 대사관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광화문 내거리에 내리는 빗살이 불빛에 흩날렸다. 밤비가 두 뺨을 때렸다. 비를 맞으며 세종로를 홀로 걸었다. 마음이 울적했다. 아, 나의 조국이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